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손이 자꾸 떨리네요. 아,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옷 다 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손이 잘못 움직여서 그만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이거 그냥 옷 아니거든요. 할아버지가 1년 동안 꼬박 일해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죄송하다며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물어내야 할 비용이 있으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됐어요. 됐어. 할아버지가 물어내고 싶어도 물어낼 수나 있겠어요? 그냥 다음부터 이런 데는 오지 마세요. 그녀는 이내 동료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괜히 이런 데 오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참네. 나연의 말투와 태도에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 가난한 집안에서 자수성가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외아들 일로 걱정거리가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학업과 일에만 매진하여 제대로 연애 한 번 못 해본 아들이 너무나 고독해 보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와중에 한마디 언질도 없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깜짝 놀라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며느리로 인정하기 너무나 힘든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외로워 보였던 아들이 예비 신부를 데리고 왔지만 끝내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박문식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과연 아버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인 박문식입니다. 경남 밀양의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늘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형제들과 함께 농사일을 도우며 보냈습니다. 학교에 가는 날보다 밭에서 흙을 만지는 날이 더 많았던 시절이었죠. 가정 형편이 워낙 어려워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저는 마음 한구석에 이루지 못한 꿈으로 남은 대학 진학의 열망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결국 저는 배움 대신 노동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이라는 목표는 접었지만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마음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설 회사에 취직해 노동자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고된 일과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더 많이 땀 흘려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그런 경험이 결국 제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저는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 작은 건설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때 제게는 변변한 자본도 넓은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겨우 서너 평 남짓한 방 한 칸이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품질과 성실함이면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건축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건, 두 건씩 맡아 하면서 사업의 기초를 다져나갔습니다. 일을 맡을 때마다 저는 항상 정직과 성실함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은 곧 입소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은 주택들은 부산 지역의 부유층 사이에서 점차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회사는 점차 성장했습니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하며 저는 부산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로 자리 잡았지만 저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싼 옷이나 화려한 자동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며 소박하게 살아온 이유는 단순히 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제가 인생에서 겪은 가장 큰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깨지기까지는 단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루었던 모든 성취가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니 물질적 성공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는 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스스로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남은 재산과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이어지는 기부는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여전히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외아들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학업에 매진하며 살아온 탓에 연애나 결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이렇다 할 교제 상대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도 보기 드물었기에 그의 고독한 삶이 아버지로서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우가 혼자만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며 저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제가 민우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려 노력한 것이 오히려 그를 감정적으로 메마르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도 들곤 했습니다. 작년에 아들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업과 일에만 몰두하던 민우가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니 뜻밖이었지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나연 씨랑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꺼낸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설레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구나. 아직 조금 이르지 않겠냐? 아들은 제 말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저도 나이가 있고 나연 씨와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아버지도 연세 있으시니 빨리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손주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아들의 뜻밖의 고백에 놀람과 함께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드디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니 아버지로서는 기쁘기도 하고 조금은 놀랍기도 하구나.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법이다.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보거라. 제 조언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때가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그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다음에 그 친구를 한번 데려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도 기쁘게 수락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꼭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도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은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운대 명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꽤 오래 일했는데 손님 상대하는데 정말 능숙하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마음 한편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냐? 라고 묻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연 씨가 부모님과는 멀리 지내요. 의견이 자주 맞지 않아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곧 휴대폰을 꺼내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과 그녀가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바다 보러 갔을 때 찍은 건데 어떠세요? 사진 속 그녀는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가방, 신발 등 눈에 띄는 브랜드 로고들이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얼굴은 이목구비가 또렷한 미인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과한 화려함과 세련됨이 오히려 제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꽤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 같구나.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연 씨는 트렌드를 빠르게 알고 그런 걸 즐기는 편이에요. 성격도 밝고 활달해서 손님 응대에도 정말 능숙하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밝은 미소와 대비되게 제 마음 한편에는 묘한 의구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그녀가 우리 아들에게 정말 좋은 짝이 될 수 있을지, 결혼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일한다는 명품 매장을 방문해 그녀의 태도와 성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더 평범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일부러 낡고 익숙한 옷을 골랐습니다. 상의는 색이 약간 바랜 남색 셔츠였는데 옷깃 부분이 자주 빨아 약간 헤어져 있었습니다. 하의는 주름이 잡힌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구두 역시 특별히 닦지 않아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걸을 때마다 살짝살짝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머리도 굳이 빗지 않고 자연스럽게 손으로 몇 번 넘기는 정도로만 정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저 평범한 동네 어르신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수한 모습으로 그녀가 일하는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갔을 때 그녀가 저를 어떻게 대할지, 그 태도를 통해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 가사도우미 한솔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잘 다녀오세요. 그나저나 어디 가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한솔 씨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리 준비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간단하게 해결하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말게. 그녀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다시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히 다녀오세요, 회장님. 그렇게 집을 나서 고급 매장 앞에 도착했을 때 반짝이는 유리와 매장의 조명이 제 평범한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눈에 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면 비싼 가방과 옷들이 진열대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며 명품 가방들이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매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중 검정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이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예비 며느리 나연이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얼굴과 똑같았고 그녀의 이름이 적힌 명찰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연은 오뚝한 코와 단정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손님에게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법. 그녀의 진짜 성격과 마음가짐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부러 나연과 말을 나눌 기회를 찾기 위해 매장을 한 바퀴 돌며 물건을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지만 나연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결국 나연이 다른 손님의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자 저는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이 가방 좀 보고 싶은데 가격이 얼마인가요? 무심한 척하며 진열대 위의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나연은 제 옷차림을 슬쩍 훑어보더니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이 가방은 비싼 상품입니다. 저는 진열대 위에 놓인 또 다른 가방을 들어 올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얼마쯤 하나요? 그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2,700만 원입니다. 순간 가격에 놀란 듯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2,700만 원이라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가방을 많이 사는 건가 보네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럼요. 요즘은 고급스러운 물건에 투자하는 게 트렌드니까요. 이 가방은 일반 소재가 아니고 특수한 고급 가죽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게다가 우리 브랜드만의 독특한 디자인이라 희소성도 있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반문했습니다. 가죽에 금이라도 입힌 건가? 나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그런 걸 넘어서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상징과 지위를 보여주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높게 책정되는 거죠. 저는 속으로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몰랐네요. 평소에 이런 곳에 오질 않아서요. 하지만 그녀의 말투와 표정에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속마음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나연은 덧붙였습니다. 손님, 아무래도 여기 물건들이 손님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 제품들이 다 특별하다 보니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 하이엔드 제품을 추구하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매장과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참고 저는 진열대 위에 지갑을 집어들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얼마인가요? 그녀는 다소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50만 원입니다. 저는 지갑을 이리저리 살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질은 왜 이렇게 얇아 보이죠? 그녀는 마지못해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특수 가죽으로 제작됐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미한 제품이에요. 보는 눈이 있으시면 다른 칠업과의 차이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른 상품을 가리키며 그럼 이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800만 원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더니 슬며시 경호원 쪽으로 눈짓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경호원에게 조용히 다가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는 말했습니다. 저 손님, 입구로 안내해 주세요. 경호원은 그녀의 말을 들은 뒤 저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 매장은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저를 매장에서 내보내려는 속내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결국 매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나연은 홀가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겨우 참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그녀의 태도와 행동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할 상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물론 한 번의 태도로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제 신념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나연이 처음 보였던 차가운 표정과 마음의 거리를 둔 듯한 태도는 혹여 피곤해서 그랬거나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장에서 나온 뒤 근처 카페로 이동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생각에 잠기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연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처음 매장에서 봤던 차가운 태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를 좀 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접근한 뒤 일부러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살짝 기울여 그녀의 옷에 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손이 자꾸 떨리네요. 괜찮으신가요? 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하자 나연은 짜증이 가득 담긴 표정을 지으며 물기 묻은 옷을 확인했습니다. 아,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옷 다 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잘못 움직여서 그만.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연은 한숨을 쉬며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거 그냥 옷 아니거든요. 할아버지가 1년 동안 꼬박 일해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죄송하다며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제 마음은 점차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물어내야 할 비용이 있으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됐어요. 됐어. 할아버지가 물어내고 싶어도 물어낼 수나 있겠어요? 그냥 다음부터 이런 데는 오지 마세요. 그녀는 이내 동료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동료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자 나연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괜히 이런 데 오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참네. 나연의 말투와 태도에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깔보는 듯한 시선과 냉소적인 태도는 저를 깊이 실망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동료 직원들까지 나연의 말을 들으며 작게 웃음을 터뜨렸고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예의나 배려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확실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이상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여느 때처럼 정원에 나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무기를 들고 채소들에 물을 주며 조용히 정원을 돌보던 중 문득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옆에 선 예비 며느리 나연이는 어딘가 긴장한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리고 오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들의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텃밭에 채소들에 물을 주는 척하며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죠. 아들과 나연이가 가까이 다가왔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발견하지 못한 듯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테라스에서 잠깐만 기다려줘.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금방 받고 올게. 그는 약간 급한 표정으로 나연에게 말한 뒤 핸드폰을 손에 든 채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에 나연은 테라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잠시 자리를 잡더니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사 도우미 한솔 씨가 차를 내오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좀 내어 드릴게요.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솔 씨의 차분한 말에 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집안일에 정원까지 관리하려면 손이 많이 가겠어요. 그렇죠? 나연이 말을 건네자 한솔 씨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잘해주셔서 일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자 나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아버님이 꽤 겸손하신가 봐요. 제 생각보다는 집이 의외로 아담하네요. 부자라고 들었는데 그에 비하면 규모가 조금 아쉽달까요? 인테리어도 좀 올드하고 다 오래되고 낡은 것들 뿐이네요. 한솔 씨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차분히 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세요. 이 집에서 오랜 시간 일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연은 한솔 씨의 말에 별다른 반응 없이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에 제가 들어오면 여기저기 손봐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네요. 어휴, 현관문부터 시작해서 이 테라스도 좀 촌스러운 느낌이네요. 고쳐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솔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 일러두겠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는 오래된 물건들이 주는 편안함을 좋아하셔서 그대로 두는 걸 선호하십니다. 나연은 한솔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뭐, 그렇다 해도 이제 제가 들어오면 조금씩 바뀌겠죠. 젊은 감각도 필요할 테니까요. 그녀는 마치 집안 주인이라도 된 듯 자연스럽게 차를 들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은 전혀 낯선 집에서 어색해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집안 내부를 살피는 눈빛 속에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도 된 듯한 여유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순간 테라스에 앉아있던 나연이 무심히 차를 한 모금 마시다가 느릿하게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돌린 순간 그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은 금세 놀란 표정으로 바뀌더니 숨을 살짝 들이마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제 모습을 훑어보며 제가 이 집의 정원사나 관리인 정도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잠시 둘러보더니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라도 아버님 앞에서는 저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불편하게 그러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이 집의 사모님이 될 사람이거든요. 괜한 오해 생기는 일 없었으면 해서요. 나중에 잘리고 싶지 않으시면요. 그녀는 당당한 태도로 말을 이었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 물론 그렇겠죠. 이 집의 안주인이 되면 모든 게 제 뜻대로 될 테니까요. 나이도 있으신데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처신 잘하세요. 그녀의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참, 명품 매장에서 일하면 저렇게 당당해지는 건가 보군요. 그런데 명품을 파는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이 진정으로 빛나려면 인품부터 갖춰야 하는 법입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들으며 반박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품이요? 그거야 좋은 얘기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결국은 가진 사람이 이기고 외모나 겉모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현실적이진 않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말을 들어보니 사람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참 당당히 말하네. 그런데 솔직히 나는 명품 매장보다는 이렇게 정원에서 흙을 돌보고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네. 사람에게도 본연의 자리가 있는 법이지.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명품을 다루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허드레실이나 하시고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니치 아닐까요? 그때 멀리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제 아들이 다가와 나연을 정색하며 쳐다봤습니다. 나연 씨, 지금 아버지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투죠? 나연은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란 듯 표정을 굳히더니 방금 자신의 말을 되뇌듯 곱씹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라니요. 아니, 이분이 아버님이라고요? 아들은 여전히 진지한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나연 씨, 방금 아버지께 했던 그 말들 대체 무슨 뜻이죠?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 아버님이셨어요? 저 그게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여태껏 보여준 행동. 그게 바로 자네의 본 모습이네. 겉모습이나 직업에 따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태도가 자네의 인성이란 걸 알겠나? 명품 타령이나 사람을 깔보는 태도로 과연 이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이 집이 자네가 생각하던 대로 그저 돈과 명품으로 꾸며진 곳이라고 여겼다면 큰 착각이네. 그녀는 더 당황한 얼굴로 다시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그날은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죄송해요. 제 진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다면 분명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녀의 말을 가차 없이 끊었습니다. 오해라고. 자네가 보여준 그 순간들이 자네 본심 아니겠나? 사람의 진심은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지.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말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은 드러나는 법이네. 오늘 나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나연은 다시 한번 간절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제 진심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버님께서 저를 시험하신 것도 니누 씨를 아끼시기 때문이란 걸 이제 알겠어요. 제가 미처 그걸 몰라서 속상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민우 씨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간절한 말을 듣고도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기회를 달라. 자네의 행동은 이미 자네의 본성을 보여준 거야. 사람을 함부로 보고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면 그게 바로 자네란 말이지. 내 아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사람인 걸 확인한 거야. 자네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예비 며느리라며 나연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부터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나연이가 일한다는 명품 매장에 직접 가봤지. 단지 확인하고 싶었어.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아들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나연 씨 매장에 가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갔지. 그런데 그곳에서 나를 하찮게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더구나. 내가 허름하게 입고 갔다고 무시하면서 하대하고 심지어 내가 무슨 물건이라도 훔치려는 사람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더군.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천한 사람도 모자라 도둑놈 취급하더군. 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얕잡아 본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다 똑같이 한다는 거야. 제 말을 듣던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나연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나연 씨,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나연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 아버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일부러 저한테 물을 쏟으신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잠깐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녀는 허둥대며 말을 이었지만 아들은 냉정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대했던 이유는 뭐죠? 예의도 없이 말하고 말투를 높여가며 행동했던 게 다 순간적인 실수라고요? 나연은 당황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우 씨,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버님께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그냥 놀라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당신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봐도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했는지 설명이 안 돼요. 나연은 다급히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습니다. 민우 씨, 저는 그냥 잠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더니 냉정히 말했습니다. 됐어요. 나연 씨, 지금 당장 나가요. 더는 우리 집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민우 씨, 아니야. 나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거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잖아.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나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질렸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가족을 평가하고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연은 눈물을 흘릴 듯한 얼굴로 계속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지만 아들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고 나서 이제 와서 변명한다고 믿을 것 같아요. 난 더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끝이에요. 나가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나연은 그의 차가운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답답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자네 자체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무겁고 차분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뜻하네. 그리고 그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인품이야. 저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과 비싼 장식들, 겉보기엔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속이 비어 있다면 그건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네. 나연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이미 이 집안의 사모님으로 자리 잡은 듯한 행동들이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돈으로 걸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본성과 인품이야말로 진짜 값어치 있는 옷이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결국 사라지는 법이고 인생은 그 이상으로 깊고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가사도우미 한솔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나연에게 말했습니다. 나연 씨, 제가 입구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을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나연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불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죠? 저한테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갑질인 거 아시죠? 진짜 웃기네요. 뭐, 경찰. 인터넷에 올려서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주면 되겠네. 어디 두고 보세요. 한솔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연은 거칠게 말을 내뱉으며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고 봐요. 내 손님 중에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모르죠? 내 전화 한 통이면 당신 같은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들의 표정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주먹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나연에게 쏟아부었던 시간과 마음, 그리고 그녀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법이지. 앞으로는 외모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과 마음을 보고 판단하거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스치는 복잡한 감정을 애써 감췄습니다. 그 순간 나연과의 모든 일들이 그의 인생에서 큰 교훈으로 남으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연에 대한 꺼림칙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던 한솔 씨는 결국 결심을 한 듯 그녀가 일하던 명품 매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매장에 도착한 한솔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매장을 둘러보며 나연의 동료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마침 한 여직원이 다가오자 한솔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나연 씨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직원은 나연의 이름을 듣자마자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 김나연 씨 말씀이시군요. 얼마 전에 해고당했어요. 한솔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직원은 한참 주저하더니 한솔 씨의 눈을 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연 씨가 여기서 근무할 때 고객들과 여러 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VIP 고객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고요. 상사에게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어요. 한솔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매장에서 일하실 때 나연 씨가 무슨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연 씨는 원래 자기 일에 열중하는 타입이었어요.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자주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듣기로는 굉장한 부자라면서 자랑하더군요. 무슨 건설 회사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한솔 씨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 민우 도련님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직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연 씨가 슬쩍슬쩍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곧 부잣집에 시집 갈 거니까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요. 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나연 씨가 결국 그분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솔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나연이 의도적으로 돈과 안정된 삶을 노리고 도련님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한솔 씨는 정원을 정리하던 저를 찾아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왜 처음부터 나연 씨를 의심했는지 알겠습니다. 알고 보니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더군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믿었는데 결국엔 돈 때문이었다니.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결의를 다진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심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마치 스스로 다짐하듯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들과 함께 회사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고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검토하며
최종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깊은 책임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뿌듯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이제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음을 느끼며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는 이제 나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되었구나. 아들아, 이제 너한테 이 회사를 맡겨도 될 것 같구나. 그러자 아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회사의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바쁘고 치열했던 나날들과 달리 지금은 소박한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음미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골목에 자리한 작은 밥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단돈 3,000원에 정성스러운 한 끼를 제공하며 동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오래된 팬에서 밥을 퍼담고 직접 만든 정갈한 반찬을 곁들여 내어주는 그 모습에서 따뜻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아주머니께 조용히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소소한 후원금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걸로 조금이라도 가게 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든든한 식사를 하실 수 있네요. 아주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한결 밝아진 얼굴로 배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나서며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통해 느끼는 기쁨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